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라톤 철학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면 저도 어릴 때 잘 몰랐는데 서양 철학에 대해서 단지 서양 철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지적 전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철학자입니다. 제가 대학교 학부 과정 내도록 이것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철학책이 아니라 수학에 관한 책, 여러 다른 책들을 읽다 보니 플라톤에 대해서 언급이 시작될 때마다 현대의 유명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플라톤은 서양의 지적 전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다. 제가 일찍 그것을 알았더라면 학부 시절에 플라톤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부 시절에 그냥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거야 한 2000년 전에 학자들이고 하니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래서 철학과에서는 그저 커리큘럼에 있으니까 그냥 공부하는, 시험만 보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학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러 학자들 말 맞다나 서양의 철학 전통을 쭉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보면 플라톤이 왜 서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 나름대로 써놓았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플라톤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데아론이고, 요거 이데아론 굉장히 유명하죠. 플라톤 하면 이데아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이데아론으로 다른 모든 철학적 문제들을 꿰어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플라톤 철학의 영향력이 큰데, 왜 영향력이 크다? 서양 철학에서 논의되는 모든 문제를 대충 다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철학의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플라톤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철학 교수님들은 일생 동안 플라톤만 연구한다고 보면 되죠. 물론 다른 유명한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생 동안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플라톤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만큼 플라톤 철학의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부분만 봐가지고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또 충분히 알기 위해서 세세하게 다 보다 보면 너무 내용이 많고 방대해서 그것을 또 역시 실질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의 내용 안에서 플라톤 철학을 쭉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어마어마한 내용을 그 짧은 분량 안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요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플라톤 철학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어려움이자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강조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쉽고 재밌게 그리고 짧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충분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점을 강조를 한 거죠. 하나는 이데아론, 다른 하나는 그것들로 다양한 철학적 문제들을 연결한 방식,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데아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데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위해서 영화를 끌어들이죠. 사실 로보캅이란 영화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를 끌어들이더라도, 아니면 영화를 안 끌어들이고 어떤 평범하거나 특별한 실제 우리의 중요한 생각을 끌어들이더라도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충분히 진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게 조금 더 재밌겠죠. 그래서 제가 본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시대가 흘렀지만 명작으로 기억되는 로보캅이라는 영화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쭉 하고 그 안에서 이데아를 찾아봅니다. 이데아를 찾아보는데 굉장히 평범한 방식으로 이데아를 찾아내는 것이 이 원고의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저는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데아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특별한 것,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철학, 영향력 있는 철학은 철학에 관심 없는 사람조차도 피할 수 없는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모든 생각에 연관이 있는 그런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도 마찬가지죠. 이데아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누구나 할 만한 생각에 다 이 이데아가 연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범죄, 형법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예를 들죠. 그래서 디트로이트 시는 범죄로 가득 차 있다.
디트로이트시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나 범죄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범죄와 관련해서 뭐 형법 뭐뭐뭐 위반했다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범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념에 대해서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범죄는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니죠.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것은 범죄가 가리키는 것은 범죄의 이데아다. 요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일단은 제껴두고 생각해 봅시다. 범죄란 것은 어디에 있느냐?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도 범죄는 있다. 세상 어디에나 범죄가 있다고 말할 때는 범죄는 실제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범죄가 뭐다? 구체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소크라테스 철학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절도, 교통범죄,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다 범죄이지만 그것은 뭐다?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범죄의 예들이 되겠습니다. 범죄의 예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나 범죄가 있다고 말할 때는 그 예들이 아니라 정확히 범죄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잘 들여다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정말 그것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범죄의 의미가 뭐냐 하면 범죄 그 자체죠. 그리고 이것을 플라톤식으로 말해서 범죄의 이데아입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의 연관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법도 똑같죠. 형법도 범죄에 대해서 생각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형법을 위반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형법 그 자체는 어디에 있나? 형법 그 자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형법의 이데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란 말은 영어 단어에서 보시듯이 아이디어란 뜻인데 오늘날 영어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생각에 가까워요. 그런데 영어 단어 아이디어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에 있는 이데아, 그 이데아는 객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해서 객관적 진리로서의 이데아에 가장 가깝게 설명하는 단어로서 동양에서는 이치, 원리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각자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는 만물의 원리가 있다고 말할 때 예를 들면 물리학의 법칙 같은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 있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치, 원리에 대한 이의라는 것은 우리 뭐 예를 들면 성리학에서 이기론 할 때 이 이의에 해당되면서 역시 플라톤의 아이디어, 플라톤의 이데아와 유사한 방식으로 객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점에서도 비슷하냐면 그것이 물질적으로 손에 딱 잡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좀 동감이 될 거예요. 영화로 읽는 서양 철학사의 내용에서 여기서부터 이데아에 대해서 쭉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서양의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시험에 나오면 사지선다형 시험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정도로 암기하고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은 철학적인 이해가 아니다. 그러면 뭐다?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남이 그런 생각을 왜 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그것도 세계적인 철학자가 내가 할 만한 생각이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정말 그렇겠군. 내가 생각해도 그래. 충분히 동감이 돼. 물론 다른 생각도 가능하겠지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으로는 이치, 그 다음에 범죄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범죄 그 자체가 무엇을 가리킨다? 범죄의 이데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으로서의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 충분히 그럴만 하겠어. 처음에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아노아다타가
요까지 이해를 했을 때 누구나 할 만한 생각이군, 요까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것이 한 번 정도 설명을 듣고 책을 한 번 정도 읽고 여러분들이 와닿으리라고 기대를 하시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는 이 부분을, 그리고 가능하면 이 원고 전체를, 책 전체를 심심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이데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했으면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면서 진정 존재하는 것이다, 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이것이 상대주의와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사유의 방식이다,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충 이데아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즉 심정적으로 동감할 만큼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다른 학자들이 이데아를 설명하는 용어들에 맞춰서 이데아를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이데아를 이해한 그 이해력으로 플라톤에 대한 다른 많은 원고들을 읽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원형이기 때문에 원래의 형식,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죠. 이 형식적인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형식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일상적으로는 형식적이라고 하면 내용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들리는데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사용이 되죠. 하지만 중립적인 의미 내지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에서 원래의 형식, 그것을 이데아가 의미합니다. 다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치, 원리 이런 것들은 물질적으로 딱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형식을 의미하겠어요. 그래서 원래의 형식이기 때문에 좀 이상적인, 손상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이상적이지 무조건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했다는 의미에서의 이상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조금 좋은 쪽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전형적인 범죄, 이 정도에서는 좋은 쪽은 아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데아 예이고, 이상적인 집 혹은 전형적인 집, 미인의 이상형 내지는 전형적인 미인, 이런 것이 다 이데아가 의미하는 바예요. 역시 이 이데아란 말이 좀 마음에 안 와닿으면 약간 이치나 원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리적으로 이 사람이 미인이다, 원리적으로 이것이 범죄해야 할 때 그 원리, 그것이 이제 이데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 여기서 동양에서의 원리나 동양에서의 이치라고 하면 이 내용은 뭐는 뭐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고 논리적으로 착착착 끼워 맞추어지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의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는 그 논리학적인 전통, 특히 수학적 전통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이 깔고 있죠. 그래서 그 이치 내지는 원리라고 한다면 분명히 논리적이어야 되고 앞뒤가 쫙 맞아야 되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점에서는 이데아론이 그냥 이치와 원리에 조금 의감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 양자가 비슷한 면은 있지만 서양의 이데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들어가면 이치나 원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이데아란 말에 익숙해지면서 이 용어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데아론의 특징, 특히 동양적인 이치와 구분해서 그 이데아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온다? 기하학, 수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환상을 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이. 그러니까 여전히 플라톤 철학을 잘 이해를 하려면 나도 할 만한 생각이라는 동감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드는 예가 원의 이데아예요. 원, 동그라미의 이데아. 그래서 자동차 바퀴를 생각하는 거죠. 자동차 바퀴는 뭐 타이어가 이제 영화의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바퀴가 터지면, 공기가 빠져나가면 자동차 바퀴가 잘 안 굴러가잖아요. 근데 왜 제대로 못 굴러갈까? 정말 바퀴에서 공기가 빠져서 그럴까? 아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에서 분명히 동감하실 겁니다. 형태가 일그러져서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동차 바퀴가 잘 굴러간다면 그것은 동그라미 때문에, 그것이 원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잘 굴러가는 것이고, 만약에 세모난 타이어나 네모난 타이어가 있어서 타이어가 손상되지 않고 공기가 나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가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거 제대로 안 굴러갈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것 아닙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정말 네모난 타이어, 세모난 타이어 만들어가지고 차에 끼워가지고 정말 재미로 굴려가지고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차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동그라미 그 형태예요. 형식, 형. 이 형이 뭐다? 원형이다. 이 원형이 이데아의 단순한 의미죠. 좀 직역한 의미. 그래서 동그라미라는 그 원형이 차바퀴를 굴러가게 한다. 그러면 그 원형, 원의 이데아가 존재하느냐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거죠. 동그라미의 이데아, 굉장히 정상적이고 완벽한 동그라미, 그것이 생각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할까라고 물으면 여전히 글쎄 그거는 생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바퀴가 동그랗지 않게 되면 잘 안 굴러간다. 동그랗게 되었을 때만이 차바퀴가 굉장히 잘 굴러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차바퀴를 잘 굴러가게 하거나 잘 못 굴러가게 하는 그 동그라미라는 것 그 자체는, 즉 동그라미 이데아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차바퀴가 잘 굴러가거나 잘 굴러가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쭉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서도 이 글을 쓰는 제 설명의 배후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플라톤이 어떤 것의 이데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게 내 생각처럼 그래 정말 그렇겠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충분히 있군, 최소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일리는 있군, 이렇게 납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에 대해서 생각한 이데아의 예를 모든 것, 건축하는 집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데아라는 것이 우리 생각을 구성하는 모든 것에 있고 우리 생각과 연관된 세상의 모든 것에 객관적인 이데아가 있다. 이러한 플라톤의 생각이 처음에는 이상해 보였지만 정말 그럴만하군,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그림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 철학까지 쭉 설명을 해 나가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기 쉬울 수 있으나 또 다 지나고 나면 이것과 저것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쉽게 잊혀지고 어렵게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되고 머리에 안 남아 있으면 무조건 어려워지죠. 그래서 기억을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철학사의 여러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 자체는 저의 설명의 도구, 제가 개발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전까지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그 대립관계를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이 큰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이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주의 안에서 이상주의와 경험주의라고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인 두 사조가 좀 있어요. 경험주의 내지는 합리주의라고도 하는데, 경험주의란 용어는 다른 철학자 내지는 다른 철학사 책에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합리주의란 용어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합리주의란 용어는 이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합리주의란 용어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이상주의라는 용어를 제가 조금 써봤습니다. 이 용어에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항상 말 너머에 있는 생각을 납득을 잘 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화를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중심에 있으면 플라톤은 조금 더 이상주의 쪽으로 갔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후에 조금 더 경험주의 쪽으로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철학자들의 철학 사상의 내용을 연관성도 보여주고 하이점도 보여주는 이런 목적이 이제 요 그림의 목적이에요. 플라톤은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소피스트는 여기 있었고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온 다음에 플라톤은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데아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마음속에 와닿게,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할 만하군,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생각 속에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어, 여기까지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단지 원형, 전형적인 생각, 원형의 의미가 이데아라면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따라 나오냐 하면 기준이 되는 것이 따라 나옵니다. 즉 이데아는 모든 생각의 기준,
기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세부적인 생각에서. 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대목이에요. 기준.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하나의 예를 계속 끌고 가겠습니다. 예를 자꾸 바꾸면은 그 바꾸는 예 자체가 또 괜히 어렵게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나를 가지고 계속 가면 동그라미의 원형, 가장 전형적인 동그라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떤 것은 거기에 더 가깝고 어떤 것은 거기에 좀 덜 가깝겠죠. 그래서 이 원형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더 어떻다, 덜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아름다우면, 여기서는 미인을 예를 들고 있는데 어떤 것이 아름다우면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진짜로 생각한다면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의미할 수밖에 없고, 그 아름다움이 그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의미를 하고, 그러면은 어떤 것은 더 아름답고 어떤 것은 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다시 이데아가 전형 내지 원형의 개념에서 다시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서는 항상 이데아가 작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데아를 추구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더 드는데 역시 집, 뭐 이런 예를 더 드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약간 억지스럽게 보일 수도 있으나 집의 이데아에서 조금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거는 이데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덜 집답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이데아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체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데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도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데아란 원형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기준이 된다.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원형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이 이데아는 진정으로, 가장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톤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이해해 봅시다. 존재한다고 할 때 진짜 존재하는 것과 가짜로 존재하는 것,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덜 존재하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존재하겠느냐. 우리의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평범한 생각이 가장 힘이 있는 생각이고 제대로 철학을 이해하면 이 많은 평범한 생각들은 대부분 다 옳다고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만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평범한 생각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평범한 생각은 이래요.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아니면 어떤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가 어떤 건 보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이러면은 이것은 덜 존재하거나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고, 진정으로 존재하고 존재 그 자체라면 항상 있고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러면 있는 것이 확실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면서 의심할 수 없으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혹은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는 것이 아닌 항상 있는 것, 그런 것이 뭐겠냐. 그것이 가장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일 텐데 그게 뭐다? 그게 이데아죠. 그래서 여기서 이데아가 어떻게 되냐면 이데아의 존재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진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손에 잡히는 이런 볼펜, 뭐 이런 종이, 이런 것들은 덜 진정으로 존재하죠. 왜냐하면 종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없다가 이런 것들이, 볼펜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물질이고, 그러면 이데아는 정말 항상 존재했느냐? 원의 이데아, 세상의 만물의 법칙, 플라톤은 이런 예를 안 들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데아를 조금 더 납득할 만한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물리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이데아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인식하기 전부터 원래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 같이 부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데아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자동차가 바퀴를 잘 굴러가게 하는 그 원의 이데아, 이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리가 되죠. 왜냐하면 자동차 바퀴는 원형으로 만들어야지 잘 굴러간다. 이것이 자동차 바퀴를 만드는 원리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데아가 원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원리, 이데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다가 있기도 하고 있다가 없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너나 나나 항상 동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말하면 물질적인 것보다 이데아가 더 진정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소설 쓰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철학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말은 어색하지만, 내가 그런 말을 처음 들어서 내가 안 쓰던 말이라서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알고 보면 나도 할 만한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요거 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속에 원래 있는 내 생각의 일부,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우리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을 이데아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형상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제가 현대의 우리 언어 속에서 이데아에 해당되는 가장 가까운 말은 좀 개념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개념, 사랑의 개념, 혹은 뭐 세금의 개념, 혹은 의무의 개념, 이렇게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말이 가리키는 그 뜻, 이해가 아니라 그 뜻 그 자체, 그것이 의미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에 가깝고, 단 플라톤 철학을 설명하면서 이데아라는 것은 개념이 의미하는 것과 유사해라고 다른 철학자들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개념이란 말은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플라톤의 이데아의 일부 중에 중요한 부분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다가 개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념은 플라톤 시대에 있던 말이 아니라서 플라톤의 이데아를 개념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면 오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은 잘 안 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듯이 말의 너머에 있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을 수단으로서만 잠깐 사용을 한다면 개념이 플라톤이 의미한 이데아의 내용에 상당히 가까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데아론에 대해서 책을 읽거나 하시면 또 이런 설명도 들으실 텐데, 현실의 사물은 이데아의 그림자와 같다, 이런 내용을 읽으실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다시 똑같은 예를 반복적으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바퀴를 잘 만들려고 할 때는 어떻게 만든다? 최대한 동그랗게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에 비추어서 바퀴를 만드는 거죠. 마치 원래 우리의 물체의 그림자로서 벽에 그림자가 생기듯이, 그림자와 그림자가 나타나는 원래 물체와의 관계와 비슷하게 이 원래 물체는 또 무엇을 모사를 해서 만들어졌다? 이 물체가 의미하는 이데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과 함께 이걸 만들었고, 대신에 불완전하겠죠. 또 이 완전한 이데아에서 조금 불완전하게 실제 사물이 존재하듯이, 완전한 동그라미의 이데아에서 실제로는 동그랗게 만들어진 자동차 바퀴가 사실은 좀 덜 동그랄 거 아니에요. 불완전한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이제 실제 바퀴가 있으면 요것에 그림자가 생겼을 때 이 그림자는 실제 바퀴의 그림자로서 모사로서 생기지만 좀 불완전할 거 아닙니까? 딱 요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체와 그림자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보고 들으니까 이 관계로 요 위에 있는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요것이 역시 이데아론에 대한 설명에서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린 것이죠. 일단은 여기까지 읽고 또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